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인류에게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 준 자본주의가 동시에 모든 걸 망가뜨리는 시스템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크 스톨의 분석을 따라서 그 기나긴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린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지구가 아파하는 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려오고 있죠. 이 편안함의 대가로 과연 우리는 뭘 내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본, 석탄, 그리고 증기기관.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세상을 영원히 바꿔버린 그야말로 폭발적인 순간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이게 말하자면 산업시대의 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세기에 앤드류 카네기는 그 심장에 뿜어내는 혈액, 바로 철강으로 새로운 세상의 뼈대를 만들기 시작했죠. 불과 100년 사이에 벌어진 이 기술의 연쇄 반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첫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발전 뒤에는 어마어마한 총구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 사업만 봐도 그래요. 미네소타 메사비 산맥의 거대한 광산은 산 하나를 통째로 파헤친 거나 다름없었고 펜실베니아의 강들은 공장 폐수로 시커멓게 변해갔죠. 산업화가 남긴 환경의 상처는 이렇게 처음부터 깊고 거대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지점인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카네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가장 큰 부를 이룬 사람조차 자신이 쌓아올린 부의 무게와 그 모순을 아주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산업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부터 이런 복잡한 갈등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이 생산에서 소비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거든요. 19세기 후반이 되니까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사람들이 사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한 거죠. 물건은 창고에 쌓여가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경제가 주기적으로 휘청거리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장을 위한 뭔가 새로운 동력이 절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찾아낸 해답이 뭐였을까요? 바로 계획적 구식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부러 제품을 금방 망가지게 만들거나 유행에 뒤처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새 물건을 사게 만드는 전략. 혹시 이거 내 얘긴데? 싶지 않으세요? 이 끝없는 소비 사이클은요, 아주 교묘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1920년대 제너럴 모터스, GM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했죠. 먼저 대대적인 광고로 최신 모델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막 부풀려요. 그리고 할부금융으로 당장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게 해주죠. 마지막으로 매년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서 작년에 산 차를 순식간에 헌차로 만들어버립니다. 사고 버리고 또 사는 이 순환이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빨라지는 소비사회를 달리게 하려면 당연히 연료도 더 강력한 게 필요했겠죠.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석탄의 시대가 가고 석유의 시대가 온 거죠. 석탄보다 운송도 쉽고 에너지 효율도 훨씬 높은 석유는 자동차와 비행기로 상징되는 이 빠르고 역동적인 소비의 시대를 뒷받침하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이 석유 경제의 화려함 이면에는 정말 끔찍한 대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조선 사고 같은 대형 재앙의 위험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의 골칫거리인 배기가스라는 새로운 오염원까지 등장했죠. 편리함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진 이 비용들을 당시의 소비자들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법이죠. 이렇게 끝없이 소비하고 버리는 시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현대 환경운동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런 경고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9세기에 조지 마시나 윌리엄 제번스 같은 사상가들은 이미 이러다 우리 자원 다 거덜난다 라고 경고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비유 하나면 그들의 생각이 뭔지 딱 와닿으실 거예요. 이들에게 산업자본주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겁니다. 문제는 거위를 죽이는 게 아니라 거위가 병들지 않게 잘 관리해서 앞으로도 계속 황금알을 얻어내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관리의 관점이었던 셈입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1962년에 나온 레이찰 칼슨의 책 침묵의 봄입니다. 이 책이 화학살충제가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폭로하면서 대중들은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하게 환경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분석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합니다. 당시 환경운동이 기업의 탐욕이나 공장 폐수 같은 눈에 보이는 증상에는 집중했지만 정작 끝없는 성장을 강요하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에는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했다는 딜레마를 짚어내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정말 강력한 비유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상어로. 와, 이 관점의 변화 느껴지시나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나마 관리의 대상이었던 시스템이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와서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상어는 계속 헤엄쳐야 살 수 있잖아요. 소비본주의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소비가 둔화되거나 멈추면 마치 상어가 가라앉아 죽는 것처럼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져버리죠.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물론 희망적인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특별한 경험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이 자료는 이런 변화들이 과연 이 거대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멈출 수 없는 상어의 방향을 과연 틀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는 것.